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에서 한국의 도시문화를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음영철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는 많이 봤지만 역사라든지 문화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구리문화원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세계 여러 명소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거꾸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는 너무나 잘하니까 해외로 많이 가가지고 해외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라든지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이 몇 개나 있나라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몇 개나 있는지. 예.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1995년부터 시작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지금 2021년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 여행을 한번 가본다 생각하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왕릉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 왕릉이 누구의 왕릉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요 왕릉 이름은 숭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숭릉. 그건 왜 숭릉이나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자각이 틀려요. 정자각이 보통은 이런 형식으로 팔짝지붕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팔짝지붕으로 되어 있는 건 누구의 능이다? 숭릉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보물 174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숭릉 이따가 다시 배우겠지만 숭릉에는 현종과 명성왕후의 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해도 끝이 없는데 이 현종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 왕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에서 태어난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조선의 왕들은 당연히 조선에서 태어나지 무슨 소리냐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현종이 아버지가 효종인데 효종과 인성 왕후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 효종이 복림대군 시절에 어디에 있었냐면 심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났던 마지가 바로 누구냐면 현종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효종의 형이 되겠죠. 형이 바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소현세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왕릉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도 이게 누구의 왕릉인지 사실 육안으로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왕릉에 대해서는 여기 원장님 계시고 여기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무식이 탄론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숙제는 이제 한국의 도시 명소, 두 번째는 구리의 명소, 세 번째는 남양주 명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도시 명소는 정말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끝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해외에 많은 관광객들이 어딜 가느냐 물어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어딜 많이 가려고 했냐면 일본으로 많이 갔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한국에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값이 좀 떨어지면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주로 오면 주로 어디로 많이 가느냐? 어디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구리 남양주도 오긴 하지만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모르고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보시면 서울 가면은 무조건 외국인들이 한국인도 반, 외국인도 반이죠. 경복궁 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가면 수원, 하성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 하성도. 그래서 수원, 하성도 많이 오고요. 그 다음 강원도는 주로 이제 바닷가를 배경 삼아 가지고 이제 있는데 낙산사도 가지만 월정사도 꽤 많이 알려져 있고요. 경남 가면 합천, 해인사 수도권에서 굉장히 멀리 있긴 하지만 또 경상남도 또 랜드마크이기도 하고요. 경북에 가면 또 경주 안압지, 경주에 대해서는 수학여행 때 반드시 가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였고 아마 신혼여행 때도
가보신 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신혼여행 때 경주로 갔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전라남도 가면 구례 연곡사.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가면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은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사실 가보면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상업화되어가지고 이곳에 와서 뭘 하나 그러는데 어쨌든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울산에 가면 울주 간월사지, 충청도에 가면 보훈법주사, 뭐 제주도는 안 가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면은 뭐 성산 일출봉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광 명소로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경복궁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가다 보면 경복궁을 가다 보면 진짜 이 주제 하나 가지고 1시간, 3시간 이상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건물의 특징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의 경복궁에서 이렇게 머물다 간 왕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면은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같이 혼용되면서 건물만 설명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유홍준 교수가 서울을 뭐라고 명칭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답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홍준 교수를 아마 첫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도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서울에 경복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는 5개 궁이 있죠? 여기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5개 궁이 있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은 궁궐의 도시다. 이렇게 네이밍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조선왕들의 시작이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사직단 만들고 그 다음에 경복궁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저기 첫 번째 궁궐이 경복궁인데 뜻은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궁궐 안에 들어가시면 이 궁에 대한 설명은 이 시간에 원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하면 맑은 날씨에 경복궁을 많이 가는 분들이 있는데 비 오는 날 경복궁 가면은 굉장히 좋다 그래요.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만 경복궁에 가면은 그 인정전 앞에 그 박석이 돌이 깔려 있습니다. 반듯하지는 않아요. 뭐 울퉁불퉁하고 약간 좀 이렇게 모양새가 각자 다른데 이게 햇빛이 비쳐도 선글라스를 안 낄 정도로 난반사가 되어가지고 눈을 부시지 않게 하는데 비 오는 날 가면 그 박석 사이사이에 그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틈 사이로 빗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흘러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맑은 날씨에 한번 경복궁 가시는 것도 좋지만 비가 온다 그러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이 가서 느꼈던 그 감회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네스코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기도 하는데 동양성곽의 백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신 분들도 꽤 여러분 계실 겁니다. 정조가 이 건물을 증축하라고 했고 정약용 선생이 설계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축조한 성이기도 한데 이 정조의 정치력을 높이는 전략적 건축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를 모시는 그 효도하는 그 마음이 담긴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무덤이 어딨나라고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여기 중랑구에 가면 배봉산이라고 있습니다. 배봉산. 그 배봉산에 예전에 누가 했냐면 그 사도세자의 묘가 있었는데 그거를 옮겨가지고 이쪽 수원 쪽으로 모시고 간 분이 바로 이 정조라는 인물입니다. 아주 많은 초반기 조선 초기에는 세종대왕이 엄청나게 큰 업적을 남겼다면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이제 정조대왕이 왜 대왕인지는 뭐 역사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큰 일을 많이 성취해냈고 많은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어떤 그 경계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조대왕인데요. 수원화성을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월정사. 이 월정사는 아주 오래된 사찰이고 그렇습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이라고 하는데 월정사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주차장까지 쭉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나서 가벼운 그 등산복 차림이 아닌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렇게 오솔길 따라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나무 숲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를 쐬고 싶다. 도시의 이런 혼탁한 공기만 이렇게 마시다가 여기 가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공기가 맑고 좋다 그래요.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절만 보게 되면 낙산사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데 이 월정사로 가는 그 숲길, 전나무 숲길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천 해인사요. 해인사에 가면은 이것도 세계문화에서는 등재된 곳이 있죠. 장경판전 유명하죠. 예, 장경판전하고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절이 해인사인데 그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과학기술로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목판 인쇄물을 그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그 나무라고 하는 건 건조하면 비틀리거나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재 예방을 막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통풍이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것들을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우리 조상들이 건물을 잘 지어놔가지고 오늘날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육안으로 잘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상남도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랜드마크로 합천 해인사를 꼽는 것 같고요. 경상북도 경주 안압지가 있다면 뭐 여기는 뭐냐면 신라의 뭐죠? 예, 일종의 왕궁의 그 정원이죠, 정원.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선시대 그 가장 그 요런 그 안압지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경회로입니다, 경회로. 주로 외국에 아주 높은 사신이 오거나 국가의 큰 행사, 연회를 베풀 때 경회로에서 했던 것처럼 이 경주 안압지에서도 당시의 신라인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기서 연회도 베풀고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물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하고 놀기 좋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 보면은 어디 갈 때 그러면 저쪽 강가나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쵸? 물이라고 하는 것과 이 노는 거하고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상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주 안압지도 가볼 만한 랜드마크 중에 하나이고요. 구례 연곡사. 연곡사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석조 유물의 보물창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시면 아름다운 승탑들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그 명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절이 많습니다. 500년, 1000년 사찰들이 많아가지고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데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연곡사에 가는 것도 좋고 그 구례 쪽에 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섬진강변을 따라가잖아요. 가보신 분 아시죠? 섬진강 길 따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벚꽃이 피었을 땐 봄에는 그렇게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그 섬진강의 그 낙조 이런 것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연곡사 가는 길에 덤으로 섬진강 따라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전주 그 풍남동 일대에 700여 채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한옥을 이루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한옥촌이 바로 이 전주 한옥마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그 북촌 한옥마을하고는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한옥마을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에 가면 울주 간월사지. 여기에 가면 이제 불상 얼굴을 보게 되는데 아주 그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은에 가면은 그 법주사. 여기에 가면은 이제 팔상전이 유명한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5층 목조탑이 이곳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 규모 면에서 압도될 수 있고요. 그 벽면에 부처의 일생을 그 8장면으로 구분해가지고 그림이 있다는데 그게 이제 팔상도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서 이제 팔상전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제주도 가면은 뭐 성산일출봉
다리 아프신 분들은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제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끝까지 올라가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정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핵심이 되는 주제 이야기인데요. 예, 오늘 그 구리 지역의 명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 여행 가면요.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안 돼요. 여행 가가지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하지 않고 정말 패스트 투어 A 지점에서 B 지점, C 지점 한 곳에 머물지를 않고 정말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못 올 것처럼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밥도 빨리 먹고요. 그리고 대화도 없어요. 밥 먹을 때 보면 빨리 먹고 차에 올라타고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 바쁜데 그 반대 개념이 뭐냐면 슬로우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징이 뭐냐면 이제 슬로우 시티 투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방송에서도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머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죠. 예전에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했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웬만한 데는 다 가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산촌, 어촌, 농촌 특정한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 지혜도 얻고 깨달음도 얻는 그런 슬로우 시티 투어가 요즘 또 굉장히 핫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리 남양주가 만약에 어떤 그 여행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템플 스테이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특정 지역의 어떤 그 관광지로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이렇게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어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남양주나 구리 남양주의 어떤 특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기 지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동근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근흥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 지역을 사랑하는 모임들을 이렇게 결성을 해가지고 그 동근흥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박 2일 정도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답사 그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슬로우 시티는 한 5만 명 정도의 규모면 인정을 받는데 우리 남양주의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분포해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슬로우 투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볼 때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구리의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그리고 꽃은 철쭉꽃. 그리고 새는 비둘기.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이 구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굉장히 구리시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정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봐도 구리의 전체적인 것들을 직접 경험하진 않아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기를 나누고 가볼 만한 이런 장소들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치올 마을에 봄이 되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거기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면 예술인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요. 아치올 마을에 가면 누구 있냐면 찾아보니까 그 박진영 이런 분들이 여기 사는 것 같고 뮤지컬 배우 박혜미 요즘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혜미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데 조성모 가수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현빈 배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아치올 마을에 이렇게 좋은 그 빌라 이런 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연예인도 볼 수 있고 봄에 이렇게 벚꽃길 따라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소 중에 하나 이렇게 소개하고 싶고요. 여름이 되면은 요 많은 공간이 있는데 가볼 만한 곳인데 그 중에서 저는 생태공원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왜 그러냐면 생태공원 면적이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 둘레가 한 3.6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이렇게 둘레길 따라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굉장히 가볍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도 되죠. 한 3.6km 정도 되면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름에 생태공원 한번
운동 삼아 걷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을은 갈 데가 많아요. 보니까 가보고 싶은 데 많아요. 농산물 도매시장. 여기 가면은 주로 저는 시골에 강원도 횡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횡성 가다 보면 반드시 거쳐갑니다. 여기서 뭘 사냐면 뭘 살까요? 과일이 쌉니다. 과일이. 싱싱한 과일을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한 몇 박스 사가지고 부모님, 아버님 계시는 시골에 갖다 드리면 먹을 때마다 그래요. 야, 이거 횡성에서, 횡성 농협에서 파는 맛하고 틀리다고. 맛이 굉장히 저렴하고도 맛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회를 좀 제가 좋아해서 회 먹을 때 싱싱한 횟감 얻으려고 여기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도 뭐 아차산 많이 가죠. 예, 아차산도 가서 가을에 가면은 그 낙엽 이렇게 구경하기가 참 좋고요. 또 한강 시민공원 걷다 보면 코스모스 축제할 때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공간 많이 만날 수 있고 사람도 많고 꽃도 많고 신나죠. 이제는 뭐 마스크도 벗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 바깥에서 외출 많이 하시면서 이런 좋은 명소를 많이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뭐 동근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겨울에 춥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겨울에 따뜻한 곳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곤충 생태관 가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손주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곤충에 대해서 아이들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어른이 되면 호기심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곤충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아이들은 너무나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곤충 생태관을 구리시에 있으니까 이런 곳에 한번 가보시면 많은 것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굉장히 키포인트죠. 동근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근흥은 동쪽에 있는 9개의 능이라는 뜻으로 조선왕실 최대 규모의 왕릉근입니다. 조선의 왕릉이 한 40개 정도가 남한에 있는데 그 중에 22.5%라고 해야 될까요? 9개가 여기 지금 동근흥에 있으니까 서울이 아까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궁궐의 도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리는 딱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왕릉의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이 동근흥을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왕릉을 보면서 신의 정원이란 그런 유명한 이름도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근흥은 우리가 한 번 가는 것건 절대 안 되고요. 그 역대 능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공부해 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성계의 권원능을 필두로 해가지고 약 한 59만 평의 17위가 모셔져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동근흥을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예, 정문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홍산문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좌우의 길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우측길 따라 쭉 올라가면은 예, 우측길 따라 이렇게 가면 이제 제일 먼저 게 이제 순흥입니다. 순흥. 순흥은 추전왕이죠. 후대 왕이 되는 그 문조하고 신정왕후의 조씨의 무덤이 이 왕릉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이제 현릉. 현릉은 그 문종과 현덕왕후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권원릉을 가게 됩니다. 권원릉은 일대 태조 예, 이성계의 능인데요. 이성계는 이 사실은 자기 사후에 어디에서 묻고 싶었을까? 어디에 묻고 싶었을까요? 예? 함흥. 예. 자기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뜻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북주오례이라고 하는 그 조선의 여러 가지 의례와 관련된 그 책에 보면 도성에서 10리, 멀리는 100리까지 안에 왕릉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왕이 궁을 벗어나가지고 너무 멀리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뭐가 될 수 있어요? 궁을 빼앗길 수가 있잖아요. 궁을 빼앗기면서 왕에서 쫓겨난 왕들이 한두 명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게 되면 유사시에 돌아오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100리를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태조의 권원릉이 있는데 가보신 분들 다 알죠? 다른 그 왕릉하고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다른 능은 다 잔디로 되어 있는데
예. 이건 억새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흥으로는 못 모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함흥에 있는 억새를 가져다가 아버지의 본붕에다가 그걸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모양새만 이렇게 갖추게 한 겁니다. 함흥 느낌을 갖게끔. 예, 그런 약간의 효심 같은 것도 느껴질 수가 있고요. 한식날 1년에 딱 한 번, 예, 벌초를 한다고 합니다. 그날 가시게 되면 벌초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이제 목릉이 있습니다. 목릉. 여기 목릉인데 요 위치가 선조와 의인왕후릉, 임목왕후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선조대왕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란을 겪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왕이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쭉 가면 휘능이 있습니다. 휘능. 휘능은 인조와 그 다음에 그 계비 장령왕후릉이 여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조도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고초를 많이 겪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역대 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양난을 겪은 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정말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임진왜란 하나 가지고도 아이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왕릉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데 가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 해주시면 역사 공부도 많이 되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하게 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릉. 여기 쭉 이제 휘릉 다음에 내려오면 이제 원릉이 되어 있습니다. 원릉은 영조와 정순왕후릉입니다. 조선왕 중에서 가장 수명 장수한 왕이 누구라 그럽니까? 영조. 몇 년을 보통 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왕이 재위기간이 몇 년으로 보통 보죠? 예? 52년? 예, 그쯤, 네. 예전에 평균 왕들이 50년 넘지를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우리 저기,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우리 조선의 평균 재위기간 말고, 그냥 일생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아도 50년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만큼은 재위기간에 있었다는 거. 대단히 아주 수명장수한. 아마 중국의 역사하고 비교해보면 중국은 50년 더 이상 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재위기간을 있었고요. 또 비운의 사도세자 이야기도 있죠. 영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도세자 이야기가 나오고 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동근흥 자체만 보더라도 역사 이야기를 보따리로 풀기 시작하면 정말 며칠을 이야기해도 부족할 만큼 여기에 역대 선왕들이 좋은 분들이 여기 많이 모셔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릉, 그 다음에 헌정과 효연왕후릉, 효정왕후로 되어 있는 경릉이 있고요. 쭉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해능, 경종과 단위왕후릉이라고 할 수 있는 요 해능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숭릉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왕릉의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그 모양만 볼 게 아니라 그 왕들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공부하고 가셔서 보시면 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 구리가 자랑하는 두 번째 키포인트인데 아까 짧은 시간에 좀 우리 원장님하고 사무처장님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느꼈던 거, 우리 이 좋은 이런 문화재 이런 공간을 자꾸 중랑구에서 자꾸 뺏어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경계를 사이에 두고 중랑구하고 구리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을 이렇게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저도 몇 번을 가서 학생들과 같이 갔는데 가볼 때마다 중랑구는 정말 발빠르게 여러 가지 어떤 그 홍보도 많이 하고 자기네 그 중랑구의 어떤 문화유산으로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이고요. 구리하고 중랑구가 같이 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보존하고 그래야만 됩니다. 한 곳이 허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많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리 쪽에 있는 구리 경계로 해가 구리 쪽에 있는 그 인물들도 많이 좀 알리고 홍보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망우 역사문화공원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옆에 그 망우리곡에 넘어가면 그 망우리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제 어린 시절에 거기서 뛰어놀았습니다.
예. 시골은 강원도 횡성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시골 생활은 한 4년 반밖에 안 했고 대부분의 어린 시절은 주로 이쪽 지역에서 놀았는데 거기가 참새가 많아가지고 새 그물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참새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참새고기도 예전에 많이 해먹었던 것 같고요. 연날리기 참 좋습니다. 거기 전봇대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 시절에 뛰어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눈이 오면 어때요? 비료포대 하나 갖고 있으면 저 위에서 능선에서 타고 오면 나무를 안 심어놨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서 타고 내려오면 그렇게 신나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추억이 깃든 곳이 이제 이런 망우리 쪽 지역인데 밤이 되면은 또 학생들이 또 담력 테스트 한다 그래가지고 깜깜한 밤에 저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곳곳에 숨어 있다가 사람 놀래키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태어난 곳이 자란 곳이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이쪽 그 망우역사 문화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약간의 애착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사람들이 많이 여행 가잖아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팡테온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스 로마 양식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외양도 멋지지만 그 지하로 내려오면 거기에 유명한 프랑스가 자랑하는 그런 유명한 인사들의 무덤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면 여행 가면 유럽 여행 가면 교회 건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팡테온 이런 데 가가지고 뭘 보냐면 유명한 사람들 무덤들 많이 봅니다. 거기 가면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 프랑스 파리가 자랑하는 그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 그 다음에 에밀 졸라, 그 다음에 앙드레 말로,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큐리 부인, 이런 사람들의 묘가 그 팡테온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대략 한 70명 정도의 유명인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곳에 가가지고 되게 신비롭다, 와 이럴 수가 있나라고 보지만 정작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잠들어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오세창, 문일평, 방정환.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방정환은 세계 최초로 어린이 인권 선언을 하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권 그러면 프랑스를 얘기하는데 어린이만 한정해서 보면 방정환 분은 세계 최초로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분이 바로 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박인환, 목마숙녀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남겼던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중섭, 예, 뭐 1950년대 대표적인 화가가 박수근하고 이중섭이라고 하는 화가인데 50년대 그 가난했던 시절의 풍경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 좀 상상적으로 그려낸 분인데, 이중섭의 묘가 여기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은 일본으로 갔고요. 화장을 해가지고 절반은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이렇게 묻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 장덕수, 그 다음에 조봉암,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얘기할 수가 없죠. 아마 제가 짧은 지식으로는 조봉암 같은 분은 아마 우리나라 그 북한의 어떤 토지개혁에 비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농민들에게 그 토지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토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신 분도 있고요. 한용운, 가장 대표적인 또 망우 역사공원 문화공원의 그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한용운 선생의 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용묵, 백치하다다 유명한 소설 남긴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도 여기에 묻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산책도 하면서 주변 인물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편에 이렇게 보면은 삶의 큰 영역 속에 죽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사관을 볼 때 삶과 죽음은 맞물려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재밌게 후회 없이 살려면 이런 고인이 된 분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런 묘를 이렇게 보면서도 거기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은 인생, 짧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라면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그 천연의
인공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해서 후세 학생들과 이 젊은이들에게 안내할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명인과의 토크 콘서트라는 수업을 하는데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중섭 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답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가지고 이중섭만 보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 오면은 누가 있어요? 안창호 선생, 여기 나와 있는 뭐 한용운 선생, 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여기에 이런 곳이 이렇게 있는지 자기도 몰랐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중섭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가서 봐라 하고 안내를 해주면 학생들이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아까 보셨던 이런 걸 이렇게 접하면서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명소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갔다 오기 전에는 왜 가라 그랬냐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갔다 오길 잘했다. 교수님 덕분에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발표하라 그러면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좋은 공간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망우라는 지명은 태조 이성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을 곳을 정해놓고 나서 마음이 근심을 잊고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잊을망자에다 근심우자 해가지고 망우 이런 표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남양주 가까운 곳이죠. 구리도 사랑해야 되지만 가까운 남양주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 2020의 모습은 인구로 보면 구리보다 한 3배 정도 넘네요. 73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지정된 나무는 소나무고 꽃은 개나리고 새는 큰악새 이렇게 상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광릉에 가면은 이런 큰악새라든지 행나무, 양지리 행나무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해 두고 있고요. 제가 남양주시 관련돼서 책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남양주의 명인, 명품, 명소. 그래서 3권의 책을 2015년에 제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3권의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내면서 남양주 지역을 곳곳에 이렇게 속속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찾아보고 그렇게 다녀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지역이 넓더라고요. 가보면. 남양주는 나무도 많고요. 보호수도 많고 그다음에 오래된 나무도 많습니다.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양주는 이제 실학박물관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을 우리가 이런 곳에 가서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고 거기 가면 또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사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설명을 잘해 주시는 해설사를 만나게 되면 정말 풍부하게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약용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마제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던 분인데요. 장수하셨고 귀향을 많이 하셨죠. 몇 년 했다 그래요? 귀향을? 18년 정도 귀향을 했습니다. 참 명이 길었어요. 18년 동안 보통 귀향 가면은 오래 못 살거든요. 알아보니까 귀향 가도 집안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좀 수명을 좀 오래 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귀향 가가지고 먹는 거나 이런 걸 제때 못 먹어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일찍 생을 마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렇고요. 추사 김정희 선생도 귀향사를 참 많이 했는데 제주도 귀향 가가지고 집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여긴 먹을 게 너무 없다. 내가 잘 먹는 거 있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그거 좀 보내라 그러면은 서울서 제주도 가는데 한 2, 3개월 걸립니다. 가면은 다 썩어. 썩지 않는 거 그런 걸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약용 선생도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만 가장 이분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를 꼽으라면 500권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책들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백과사전, 움직이 살아있는 백과사전 같다는 인물, 백과사전 같은 인물입니다. 모르는 분야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그 다음에 형법, 행정법, 그 다음에 군사에 관한 책도 썼고요. 심지어는 마가해통이라고 하는 의서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한 권 한 권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많이 키워서 훌륭한 제자도 많이 키워냈지만 책도 많이 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배다리도 건축하고 수원화성도 건축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 지역에 가시면 다산 그 생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남양주 관련돼서 하면서 그 당시에 문화유산 답사교실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별내에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답사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러 왕릉부터 해가지고 쭉 다녀봤는데 그 답사했던 곳 중에 한 코스인데요. 요곳에 가시면 문화해설사를 통해 가서 다산 선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다산 생태공원도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자연경관이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앞에 강이 있고 뒤에도 산이 있고 배산임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풍수지리설에서. 그 보면은 이런 곳에 이런 뛰어난 인재가 태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곳이 여기 구리 남양주에는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양주에는 또 우석한 자연사 박물관도 있습니다. 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생대부터 해가지고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그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거기 가면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가면 거기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해설사가 있어가지고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기한 것도 많이 구경하고 역사,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또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볼 만한 남양주의 근거리에 있는 명소 중에 하나가 이제 우석현 자연사박물관인데 요 우석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니까 어여쁜 돌의 집 우석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들 말로는 입장료 내고 들어가지만 가볼 만한 그런 곳 중에 하나로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대상으로 한 번쯤은 가보시면 공부가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양주 지금은 이제 역사박물관이라고 하지 않고 남양주 시립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남양주라는 지역의 역사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 유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기획전시실에 가면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맞춰 가시면 좋은 구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시는 다른 지역과 다른 구리시만의 어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왕릉의 도시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남북한 통틀어 가지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동근릉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근현대사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인물들이 또 구리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인들, 예술가들도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 짧은 이 공간에서 이 두 가지를 맛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한양의 도읍을 정하고 이 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조선의 왕들부터 해가지고 근현대사의 인물들이 여기 이곳에 다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왕과 또 백성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길지 않은 인생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색하고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용한 이런 산책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른 지역도 아닌 구리시가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중한 이 구리시의 자산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도 아마 그런 시간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SNS라든지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거 만들어지면 꼭 보라고 좀 내가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